40년 장사하며 아들 부부에겐 잠실 아파트와 월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칠순 생일 전날 며느리는 손녀가 머리를 다쳤다며 울면서 파티를 취소했죠. 하지만 그들은 사돈을 모시고 캐나다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제 마지막 결말을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이름은 박윤이에요. 지금 사는 곳은 마포에 있는 이 아파트지만 내 진짜 인생은 광장시장에 다 배어 있죠. 오늘도 새벽 3시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깨어났어요. 이게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이젠 그냥 눈이 떠져요. 밖은 아직 깜깜한데 창밖을 보니 마포대교 불빛만 강물에 흔들리고 있네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밖을 나서면 이 새벽 공기가 참 차요. 그래도 버스를 타고 광장시장 북문에 내리면 내 마음은 벌써부터 뜨끈해져요. 시장은 이 시간부터 벌써 꿈틀대거든요. 나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고 여기저기서 김이 솟아오르죠. 내 가게는 15평이 채 안 되는 작은 곳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면 어제 마감하며 깨끗이 닦아둔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 빛나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를 올리고 떡볶이 양념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고추장 양념이 내 40년 노하우가 다 담긴 비밀 병기죠. 40년이라. 정말 긴 세월이네요. 이 손을 좀 보세요. 마디마디 굵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꼭 나무 껍질 같죠? 이 손으로 떡을 썰고 순대를 썰면서 내 아들 지훈이를 키워냈어요. 내 나이 30에 남편이 갔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로 허망하게 가버렸죠. 그때 우리 지훈이가 겨우 5살이었는데 남편 목숨값으로 보상금 1억 원이 나왔어요. 30살 과부 손에 쥔 1억 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들 그거 은행에 묻어두고 이자 받으면서 아껴 쓰라고 했죠.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돈을 까먹다 보면 언젠가 바닥이 날 거고 그럼 우리 지훈이까지 굶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광장시장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돈으로 이 작은 가게를 얻어 떡볶이와 순대 장사를 시작했죠. 그때부터 정말 지독하게 살았어요. 새벽 3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불 앞에 서 있었죠. 어린 지훈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가게 한 구석에 이불 펴놓고 재우기도 하고 그땐 우리 모자가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살았거든요. 여름이면 곰팡내가 진동하고 겨울이면 외풍이 어찌나 심한지 그런 데서 우리 지훈이 대학까지 보냈으니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았나 몰라요. 그래도 하늘이 도왔는지 광장시장에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내 떡볶이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정말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돈을 모았어요. 악착같이 모아서 이 마포의 아파트도 한 채 사고 노후 대비로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건물도 하나 장만했죠. 이만하면 내 인생 참 열심히 살았다 싶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요? 다 우리 아들 지훈이 때문이죠. 그 반지하 방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 애써서 명문대 졸업하고 지금은 번듯한 IT 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장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지훈이가 하은이 지금 내 며느리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며느리도 참하고 예뻤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은 돈으로 잠실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떡하니 사줬어요. 물론 내 이름으로 해뒀지만 너희들 편하게 살라고 월세 한 푼 안 받고 그냥 들어가 살게 했죠. 그것뿐인가요? 내가 가진 그 강남 오피스텔에서 매달 월세가 3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것도 전부 아들 부부 쓰라고 통장으로 바로 보내줬어요. IT 부장이라도 서울 물가에 애 키우려면 빡빡할 테니까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지훈이 부부가 손녀 유나를 데리고 광장시장에 왔었죠.
우리 유나가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면서 엄지를 척 세우면 나는 밤늦게까지 일한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유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나 봐요. 가족들 발길이 조금씩 뜸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밥 먹다가 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유나 친구들은 방학 때마다 다들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우리 유나만 기죽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요. 그 말 끝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내 사돈이죠. 최세경 여사가 요즘 부쩍 외로워하시고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였어요.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나이 들면 다들 어딘가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물론 지금도 나는 매달 300만 원을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어요. 걔들이 사는 잠실 아파트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주고 있죠.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연한 거지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 지훈이가 한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내가 가게 일 때문에 좀 피곤해 보였는지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시장에서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날 걱정해주는 말 같은데 그 말투가 꼭 이제 낡은 시장 일은 그만하시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내 40년 인생이 담긴 이 소중한 일터를 아들은 이제 그만뒀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들과 나 사이에 예전에는 없던 아주 얇고 서늘한 벽 같은 게 생겨나고 있다는 걸요. 잠실의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와 광장시장의 내 떡볶이 가게 사이만큼이나 아주 멀고도 아득한 거리감이었죠. 그 서늘한 느낌,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사람 사이에 바람 쐴 틈이 생기면 그 틈은 금방 벌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며느리 하은이의 전화가 부쩍 잦아졌는데 그게 꼭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예전엔 어머님, 유나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하던 목소리가 이젠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하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기 시작했죠. 결국엔 사돈 최세경 여사 얘기였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요. 평생 고생 같은 거 모르고 사셔서 그런지 몸이 많이 연약하세요. 그 연약하다는 말이 어찌나 귀에 꽂히는지. 나는 40년을 꼬박 뜬 눈으로 시장 바닥에서 굴렀는데 그 고생 안 한 사돈은 연약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된 병원에서 종합 검진을 한번 받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병원이라는 게 말만 들어도 알만한 삶, 병원이나 병원 같은 곳이었죠. 내 떡볶이 한 그릇에 2,000원, 3,000원 받던 시절부터 생각하면 까마득한 액수였지만 어쩌겠어요. 아들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나는 군말 없이 돈을 붙였어요. 내 자식 기죽는 것보다야 낫다 싶었죠. 그렇게 사돈 마님의 고급 검진 비용을 대주고 나니 이상하게도 아들네 방문이 뚝 끊기더라고요. 주말마다 유나 손잡고 시장에 와서 어묵 국물 불어주던 그런 풍경은 정말 옛날 일이 되어버렸어요. 가끔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며느리는 뭐가 그리 바쁜지 어머님, 네, 저희 잘 지내요. 하고는 금방 끊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경기가 영 시원찮았어요. 손님 발길도 뜸하고 재료값만 오르는 것 같아 속이 상해서 마침 전화를 받은 아들 지훈이에게 푸념처럼 한마디 했죠. 요즘은 영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그런데 아들 녀석 대답이 내 가슴을 턱 막히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하고 한숨을 푹 쉬더니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만 하셔서 그런 것이 경제는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것이 경제요? 내가 그 것이 경제 같은 건 몰라도 4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서 버텼어요. 그 버팀으로 너를 명문대에 보내고 IT 회사 부장을 만들고 잠실 아파트에 살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투였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매달 꼬박꼬박 붙여주는 300만 원은 더 이상 고마운 지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아들 부부가 나에게 받아내야 할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린 거였죠. 40년 경력의 장사꾼은 거시 경제를 아는 아들 앞에서 무식한 늙은이일 뿐이었어요. 모욕감에 며칠을 앓았네요. 그러다 정말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거든요. 광장시장, 그 뻥 뚫린 곳에서 하루 종일 찬바람을 맞으며 떡을 볶아대니 쇠라도 삭을 날씨였죠. 결국 심한 기관지염에 걸리고 말았어요. 밤마다 기침이 멎지를 않는데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포 아파트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서러움이 복받치더라고요. 남편 일찍 가고 자식 하나 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 곁엔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새벽녘에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참 뒤 띵동 하고 문자 한 통이 왔더군요. 시럽 사드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바빠요. 그 6글자를 얼마나 오래 들여다봤는지 몰라요. 시럽 사드세요. 회의 중. 바쁘다. 내 40년 희생의 대가가 고작 시럽 한 병이었어요. 내가 아들에게 바란 게 병간호나 고급 약은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괜찮아?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데 결국 내가 기댈 곳은 나밖에 없더군요.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약국에 가서 나 스스로 시럽 약을 사들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일어난 지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우리 유나, 손녀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요. 유나 왜? 유나 다쳤어? 아니, 유나는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었어요. 사돈 최세경 여사가 단순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환절기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 감기요. 그런데 내 아들 지훈이는 그 단순 감기 걸린 장모님을 위해 즉시 휴가를 냈대요.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제대로 된 병원 VIP실에 모시고 혹시나 며느리 손에 물 묻힐까봐 개인 간병인까지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웃음이 났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나는 폐가 찢어질 듯 기침하며 죽을 것 같을 때 문자 하나로 시럽 처방을 내리던 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평생 고생 안 해서 연약하신 장모님은 감기 따위에 VIP 병실과 개인 간병인을 받고 있었죠. 그때 알았어요. 아들의 변명. 우리 엄마는 고생에 익숙해서 면역력이 좋으시잖아요. 하던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요. 장모님은 연약하시니까 제가 돌봐드려야 한다는 그 말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나의 강인함과 성실함이 결국엔 나를 무시하고 방치해도 되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불안감? 모욕감?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주 차갑고 시퍼런 배신감이었어요. 시럽 한 병이 가져다 준 그 시린 마음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나는 내 아들 부부를 보면서 알게 됐죠. 기관지염이 겨우 나을 무렵 이번엔 눈이 말썽이었어요. 시장에서 40년을 뜨거운 김 속에 살았으니 멀쩡한 게 용하죠.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라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의사 말이 수술 자체는 간단한데 수술하고 나면 한쪽 눈에 붕대를 감아야 해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반드시 보호자가 와서 모시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라.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에겐 지훈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며느리 하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내가 눈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의사가 꼭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네. 그날 하루만 와줄 수 있겠니? 하고요. 하은이는 웬일로 아주 살갑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님,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아침 일찍부터 가서 수술 끝나고 집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님은 저만 믿으세요. 어찌나 싹싹하게 대답하는지
그래도 며느리가 나를 아주 내팽개친 건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 약속 하나만 철석같이 믿었죠. 수술날 아침, 덜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앉아 있는데 하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벌써 병원 근처에 와 있나 보다 하고 반갑게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목소리가 아주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님, 어떡해요? 흐엉.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삼성병원 응급실이에요. 어떻게, 엄마? 심장마비라니. 그 연약하다던 사돈이 결국 큰일이 났구나 싶었죠. 아이고, 저런. 그래서 사돈은 좀 어떠시니? 몰라요, 어머님. 의사가 지금 위급하다고. 제가 지금 가봐야 해서. 어머님 수술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수술복을 입은 채로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돈이 심장마비라는데 내 수술 좀 못 온다고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간호사한테 사정이 생겨서 보호자가 못 오게 됐다고 혼자 가도 괜찮다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수술은 금방 끝났지만 한쪽 눈을 붕대로 칭칭 감고 나니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지럽고 속은 메스꺼리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괜찮다고 큰소리치고 나온걸요. 비틀거리면서 병원을 나와 겨우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렇게 조심조심 복도를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랑 어깨가 부서지는 것 같았죠.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물이 났어요. 붕대를 감은 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서러워서요. 내 몸뚱이 하나 기댈 곳 없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한참을 그렇게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무릎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어깨는 욱신거렸지만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안 오더라고요. 사돈이 그렇게 위급한가 보다 생각했죠. 몸이 좀 괜찮아질 무렵 이번엔 아들 지훈이가 심각한 얼굴로 마포 아파트에 찾아왔어요. 웬일인가 싶었죠. 아들이 쭈뼛거리더니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가슴이 또 철렁했죠.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대요. 저 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내 아들, 그 번듯한 IT 회사 부장 자리에서 쫓겨난다니. 어머니, 그런데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래요. 윗선에 로비를 좀 하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대요. 그래서 혹시 5천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어머니. 아들이 해고된다는데 그깟 5천만 원이 문제겠어요. 나는 당장 다음 날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시장 일로 무슨 일 생길까봐 비상금으로 묶어뒀던 적금을 깨버렸죠. 행여나 아들 기죽을까봐 돈을 찾자마자 바로 지훈이 통장으로 붙여줬어요. 아들은 그 뒤로 한동안 뜸했어요. 로비가 잘 돼서 일이 해결됐나 보다 하고 안심했죠. 그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장에 재료가 좀 필요해서 지훈이한테 퇴근길에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랜만에 아들 차 조수석에 앉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류함에 꽂힌 우편물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보험 청구서 같더라고요. 무심코 그걸 꺼내봤는데 내 눈을 의심했어요.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이름 석자. 최세경. 사돈 이름이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설마 날짜를 확인했어요. 내가 아들한테 5천만 원을 붙여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어요. 구조조정, 해고 위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내 적금을 깨서 받은 그 5천만 원은 아들 자리를 위한 돈이 아니라 사돈차를 위한 계약금이었던 거죠. 나는 그 종이를 든 채로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아들은 백미러로 내 표정을 살피더니 사색이 되더라고요. 지훈아, 이게 뭐야? 엄마가 준 5천만 원. 이거였어. 내 장모 벤츠 사주려고 내 어미 적금을 깬 거였냐고. 내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코너에 몰린 지훈이의 대답은 내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아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엄마, 그걸 왜 봐요? 그러더니 정말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엄마 70이신데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어차피 그 재산 다 저희 건데 장모님 차 사드리는데 좀 썼다고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예?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요? 어차피 다 우리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에서 넘어져 멍든 무릎보다 백내장 수술을 한 눈보다 내 심장이 훨씬 더 아프게 저려왔어요. 내 아들은 내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내 40년 세월, 내 모든 희생이 아들에게는 그저 어차피 내 것이 될 재산에 불과했던 거죠. 나는 그냥 돈 나오는 늙은 기계였던 거예요.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어차피 우리 재산인데요. 아들이 내뱉은 그 말이 며칠 밤낮으로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어요. 내 귀에서 그 소리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4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떡볶이 국물에 찬밥 말아 먹어가며 그 반지하 새방에서 독하게 키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죽음과 내 재산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5천만 원짜리 벤츠를 사돈에게 안겨준 그 배신감보다 아들의 그 잔인한 말이 나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사실 아들 부부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 건 꽤 됐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백내장 수술날이 결정적이었어요. 며느리 하은이가 사돈 심장마비로 삼성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날. 내가 눈에 붕대를 감고 혼자 집에 오다가 그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서 넘어져 멍투성이가 됐던 그날이요. 그날 이후로 도저히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찜찜하고 불안하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칠순 노인이 할 짓은 아닌데 그래도 그때는 뭐라도 붙잡아야 했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우리 광장시장 가게에 단골로 오는 젊은 총각한테 물어봤죠. 총각, 나 핸드폰으로 뭐 좀 배우고 싶은데 사람들이 사진 올리고 하는 거 뭐시기. 그 총각이 웃으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우리 손녀 유나 얼굴이라도 몰래 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돋보기를 쓰고 밤마다 가게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더듬어가며 며칠을 끙끙대며 배웠죠. 그렇게 우리 손녀 유나 그리고 며느리 하은이의 계정을 비밀리에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는 봐버리고 말았어요. 내 백내장 수술 날짜, 며느리가 사돈 심장마비라고 울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올라온 며느리의 사진을요. 삼성병원 응급실이 아니었어요. 잠실에 있는 그 제일 높은 시그니엘 호텔 81층 라운지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내 아들 지훈이, 며느리 하은이, 그리고 너무나 건강하고 화사하게 웃고 있는 사돈 최세경 여사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예쁜 찻잔에 담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애프터눈 티라고 하던가요. 그걸 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내가 눈에 붕대를 감고 앞도 안 보여서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을 때 내 아들 며느리는 사돈이랑 81층 구름 위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도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았어요. 아들이 벤츠 일로 나한테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막말을 한 그 순간에도
나는 시그니엘 얘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마지막 희망 한 조각을 참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지막 희망이 바로 곧 다가올 내 칠순 생일이었어요. 아들 부부도 벤츠 일이 미안하긴 했는지 이번 칠순은 정말 거하게 챙겨준다고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어머니, 칠순이신데 저희가 신라호텔에서 제일 크게 파티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어머니가 정말 상상도 못하실 엄청난 선물도 준비했대요. 나는 그 말을 또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시그니엘도 벤츠도 다 있자. 이 칠순 잔치가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내 칠순 생일을 바로 하루 앞둔 날 밤이었어요. 시장에서 마감을 준비하며 마지막 남은 순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 하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님, 어머님, 흐엉, 어떡해요. 유나가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유나, 왜, 우리 유나, 무슨 일이야? 유나가 학교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머리를 다쳤대요. 지금 아산병원 응급실인데 의사가 뇌진탕이 의심된대요. 뇌진탕.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칠순 잔치가 문제예요? 벤츠가 문제고 시그니엘이 문제예요? 내 금쪽 같은 손녀딸이 머리를 다쳤다는데 며느리가 울부짖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내일 칠순 잔치 아무래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유나가. 나는 앞치마를 벗어 던질 정신도 없었어요. 끓고 있던 떡볶이 솥불만 끄고 가게 문을 닫을 생각도 못하고 시장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총각, 나 오늘 문 닫아. 집에 큰일 생겼어. 지나가는 택시를 아무거나 잡아타고 아산병원 응급실로 제발 제일 빨리 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죠. 택시가 마포대교를 건너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발 우리 유나.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한다고. 4명이라도 줄 테니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데스크로 뛰어 들어갔어요. 유나요, 박유나. 방금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 다쳐서 온 아이. 어디 있어요? 뇌진탕이라고. 간호사가 내 행색을 한번 훑어보더니 컴퓨터를 한참 두들겨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황당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어요. 박유나요. 보호자님, 오늘 그런 이름으로 들어온 환자 없는데요. 네? 아닐 거예요. 방금 전화 받고 왔는데 뇌진탕이라고.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간고. 원무과까지 뛰어가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지만 없었어요. 오늘 계단에서 굴러서 응급실로 온 박유나라는 아이는 없었어요. 심장이 아주 차갑고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불길한 마음에 며느리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두 사람 다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아산병원 응급실 그 시끄럽고 번잡한 한복판에서 나 혼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삼성병원 응급실, 사돈 심장마비, 아산병원 응급실, 손녀, 뇌진탕, 그리고 시그니엘 81층 애프터눈 티.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나는 홀린 사람처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익숙해진 그 인스타그램 앱을 눌렀죠. 며느리 하은이의 계정이었어요.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방금 전에 그 사진 한 장에 내 40년 인생이, 내 마지막 남은 희망이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아산병원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나는 꺼져버린 아들의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하은이의 인스타그램을 눌렀죠. 새로운 사진이 맨 위에 떠 있었어요.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출발층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내 아들 지훈이, 며느리 하은이, 그리고 머리를 다쳤다던 내 손녀 유나가 너무나 환하고 건강한 얼굴로 웃으며 VV자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옆에는 얼마 전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던 사돈 최세경 여사가 아주 값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죠. 사진 밑에 달린 글은 이랬어요. 드디어 엄마 최세경의 평생 소원을 이뤘다. 꿈에 그리던 캐나다 오로라 여행. 우리 남편이 세상 최고의 사위. 오로라, 옐로나이프, 가족여행. 그리고 그 밑에 사돈 최세경 여사가 직접 단 댓글이 있었어요. 이런 억대 호화 여행을 후원해준 우리 사위.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억대 여행. 억대.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아들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던 그 5천만 원. 내가 매달 꼬박꼬박 붙여준 오피스텔 월세 300만 원. 사돈의 심장마비라던 시그니엘 호텔 호캉스. 그리고 내 손녀의 뇌진탕이라는 오늘 이 거짓말. 이 모든 게 이 억대 캐나다 오로라 여행을 위한 거였어요. 내 칠순 잔치. 내 평생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그 칠순 잔치를 아들 부부는 사돈의 오로라를 보여주기 위해 내 손녀의 목숨을 담보로 거짓말을 하고 짓밟아 버린 거였죠. 나는 아산병원 응급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웃음이 났어요. 하고 내가 40년간 떡볶이를 판 돈으로 남편의 목숨값으로 내 아들은 자기 장모에게 억대 오로라를 선물한 거였어요. 그 밤 마포 아파트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식어가는 내 손만 내려다봤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내 칠순 생일날이었죠.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광장시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떡볶이 앞치마 대신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반듯하고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내 오피스텔 건물로 향했죠. 나는 임차인을 만나자마자 내 신분증과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사장님, 저 이 건물 주인 박윤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월세 300만 원은 이쪽 제 새로 만든 통장으로 입금해 주셔야겠습니다. 즉시요. 임차인은 내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거기서 나와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님, 잠실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잠실 아파트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지금 당장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가장 빨리 팔 수 있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요즘 시장이 좋아서 일주일 안에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40년 삶이 담긴 광장시장 가게로 갔어요. 손님들이 떡볶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준비 중 팻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가게를 내놓았죠. 40년 단골과 노하우가 담긴 이 가게는 내놓자마자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모든 걸 정리하는데 딱 일주일이 걸렸네요. 잠실 아파트가 팔렸고 가게도 넘어갔어요. 나는 서울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는 사라졌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캐리어 하나만 들고 공항으로 갔죠. 내 새로운 집은 저기 남쪽 제주도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고급 실버타운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캐나다에서 돌아온 건 그로부터 2주쯤 뒤였나 봐요. 오로라에 취해 행복한 얼굴로 잠실 아파트 도어락을 눌렀겠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나온 건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의 새 주인이었죠. 누구세요? 아들 부부는 자기들 짐이 전부 빠져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했을 거예요. 그제야 은행 앱을 확인했겠죠. 매달 들어오던 3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카드도 정지됐을 거예요. 그때 내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지훈이었죠. 나는 제주도 실버타운 내 방,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경악에 찬 비명이 들려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장난해? 우리 집이 없어졌어. 사과나 반성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또다시 나를 무너뜨렸던 그 말을 하더군요. 캐나다 항공권 환불도 안 되는 거 몰라? 엄마 정말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고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훈아, 뭐, 내 말이 맞더라. 난 70이고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 그리고 내 재산도 어차피 다 너희들 것이 될 거였고.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들의 말을 잘랐어요. 너희는 방금 나한테서 독립을 상속받았단다. 축하한다, 아들아.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훈이 번호를 차단했죠. 며느리 하은이 번호도 같이 차단했어요. 시끄럽던 핸드폰이 조용해지더군요.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칠순 생일날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길게, 아니, 단 하루라도 나를 위해 쉬어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짐이라곤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는데 이곳 실버타운에서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시간이라는 걸 갖게 됐죠. 아침에 눈을 뜨면 떡볶이 양념장을 만들던 매캐한 냄새 대신 받아 내음 섞인 커피 향이 나요. 광장시장의 그 아우성 대신 파도 소리를 듣고요. 요즘엔 여기서 사귄 친구들이랑 댄스 수업에 푹 빠졌답니다. 70 먹은 할머니가 무슨 춤이냐고요? 40년을 뜨거운 불 앞에서 뻣뻣하게 굳어있던 내 몸을 이제라도 좀 풀어줘야죠. 곧 다 같이 유럽 여행도 가기로 했어요. 40년 전 반지하 방에 살 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아들 부부요? 내 전화는 차단했지만 이곳 실버타운 안내데스크로 쏟아지는 편지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나 봐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수백 통이 쌓였어요. 처음엔 읽지도 않았어요. 나한테 이기적이라며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한 통을 뜯어봤는데 아들 녀석 글씨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하은이의 글씨였죠. 그 편지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구구절절 적혀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돌아와 보니 잠실의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는 당연히 비워줘야 했겠죠. 결국 그들이 돌아간 곳은 내가 40년 전 지훈이를 업고 살았던 그런 노동자 동네의 축축한 반지하 방이었대요. 유나는 당연히 그 좋은 사립 초등학교에서 동네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고요.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 그것이 경제를 안다며 나를 무시하던 내 똑똑한 아들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대요. 가족 문제로 하도 시끄럽고 일에 집중을 못하니 당연한 결과였겠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하냐고요? 밤마다 쿠팡 배달을 한대요. 며느리 하은이도 더 이상 연약해서 병원에 실려가던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평생 고생 안 해본 그 귀한 몸으로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참 기가 막혔죠. 며느리는 자기가 밤새 편의점 계산대에 10시간을 서 있어 보니까 아들 지훈이는 새벽 3시에 눈보라를 뚫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보니까 그제야 알겠더래요. 내가 40년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광장시장에서 보낸 세월이 그 애들 표현을 빌리자면 지옥이었다는 걸요. 그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서글펐을까요? 편지만 온 게 아니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실버타운 정문에서 큰 소란이 났더라고요. 경비원 말이
어떤 남녀가 비를 쫄딱 맞고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대요. 나는 그냥 인터폰으로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어요. 아들 부부가 나를 만나겠다고 아예 제주도로 이사를 왔다는 소문은 얼핏 들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댄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실버타운 입구를 나서는데 마침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빗길에 급하게 멈춰 섰어요. 헬멧을 쓴 배달원이 물건을 들고 뛰어가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헬멧 바이저 너머로. 낯익은 하지만 너무나 공허한 눈이. 그 사람이 천천히 헬멧을 벗는데 나는 내 아들 지훈이를 못 알아볼 뻔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번지르르 하던 IT 부장 내 아들은 어디 가고 거기엔 그냥 10년은 아니 20년은 폭삭 늙어버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지훈이는 손에 들고 있던 배달 가방을 그대로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짐승처럼 울면서 내 다리를 붙잡았죠.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나는 40년 전 반지하 방에서 울던 5살 지훈이가 아니라 폭삭 늙어버린 내 아들을 그냥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일어나라. 남들 본다. 아들이 고개를 못 들고 내 다리만 붙잡고 우는데 나는 그 손을 떼어냈어요. 지훈아, 그게 네가 선택한 어른이 되는 대가다. 다시는 유나는 너희처럼 만들지 마라.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지만 또 많은 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 부부에게 단 한 푼의 돈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다만 내 손녀 유나, 그 맑은 눈의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유나만 주말에 할머니 보러 이 제주도에 오는 걸 허락했어요. 유나가 내 손을 잡고 할머니 춤추는 거 진짜 멋있어요. 하고 웃으면 나는 그걸로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제주도 어딘가에서 땀 흘려 돈을 벌고 있겠죠. 그들이 흘리는 땀이 언젠가 그들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씻어주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죠. 내일 모레 떠나는 유럽 여행짐을 싸야 하거든요. 40년 만에. 나는 정말 행복해요. 부모의 40년 희생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 헌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자식은 독립이라는 가장 혹독한 현실을 상속받게 되죠.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부모가 짊어졌던 그 삶의 무게를 스스로 겪어보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되거든요.